저는 회원님들한테 식단은 90% 내지 100%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운동은 내 몸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50kg, 50kg라도 체지방이 많으신 분들이랑 그다음에 근육량이 많으신 분이랑 이렇게 몸매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수박이 너무 맛있어서 수박을 하루에 4분의 1통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간과했던 거죠. 근데 회원님 수박의 당이어가지고 그거 많이 먹으면 살쪄요. 그게 또 네, 오늘은 뒤죽박죽이지만 나다운 인생을 살고 싶어의 저자이자 대전 여성전용 PT샵의 나다운 핏 대표 이지민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르실 문제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 여성 전용 PT샵 나다운 핏을 운영하고 있는 이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작가님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어요. 제가 작가님 책을 딱 읽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정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정말 여러 가지 일을 도전하면서 또 그 하시는 일의 그 폭이라고 할까요? 그 영역이나 분야도 굉장히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사시는 분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지금 이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송국 조연출도 하셨고 또 강사도 지금 하고 계시고 카페도 하셨었고 네, 맞아요. 또 배우도 하시고 네. 지금은 이제 헬스 트레이너이자 PT샵의 대표로서 또 활동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 많은 일을 하시게 되셨나요? 일단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고 싶은 일을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좀 실현을 계속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짧게 하고 좀 행동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말 뒤죽박죽이지만 색제목처럼 뭐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나 뭐 원칙이나 뭐 이런 것들 혹시 있는 건가요? 원칙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해보고 좀 안 되면은 그래도 한 몇 개월은 해보자. 한 6개월 정도 이상은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 따로 원칙이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새롭게 막 하려고 할 때 물론 말씀하신 대로 뭐 설렘이나 되게 뭐 처음에 모든 일 시작할 때 재밌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현실적인 여건들도 있잖아요. 뭐 그게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제약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그냥 내 마음속에만 묻어두고 사는데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셨어요? 두려움은 항상 있죠. 근데 그 두려움보다가 생각을 하고 안 하는 거에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아요. 나중에 후회하는 게 조금 더 두려운 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실행을 하자, 도전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제 방송국 조연출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배우가 꿈이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나이가 좀 계속 먹어가니까 '아 이렇게 나이가 많으면은 배우를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 그래도 배우와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방송국 조연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럼 그때는 내가 하겠다니까 그냥 바로 되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진 않고요. 그 이력서 같은 걸 냈죠. 그래서 이력서를 여러 군데 넣었는데 마침 그래도 저를 찾는 데가 있어서 좀 몇 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 보니까 네. 어떠셨나요? 참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조연출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화려한 직업 같잖아요, 연출도 그렇고. 근데 뒤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좀 건강 악화가 좀 있었어요. 그럼 이제 건강 때문에 이제 조연출을 더 이상 이제 하지 말자라고 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고 그리고 살도 엄청 많이 쪘었거든요. 왜냐면은 계속 못 먹고 있다가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는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막 들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 건강 패턴이 좀 많이 무너져서 그런지 몸무게도 엄청 많이 증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우울증도 오기 시작하니까 부모님이 "아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다. 내려와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 내가 당장 뭐 몸이 뭐 살이 찌고 약간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은 못 하겠다.' 이 상황에서 이제 그만두고 내려갔을 때 네. 어쨌건 현실적으로 내가 또 뭘 해야 될 거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어떤 상황이셨나요? 내려갔을 때.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지? 내가 지금 그럼 이렇게 배우도 못하게 되고 연출도 못하는 상황에서 뭘 해야지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어렴풋이 옛날에 그
봉사활동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나라고 알아봤는데 그때 마침 코이카라는 단체에서 해외 봉사자를 모집을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같았으면은 저 정도면은 되지 않는 실력이었는데 좀 되게 운이 좋게도 그때 좀 어떤 분야에서 되게 많이 사람을 뽑는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원을 하고 한 달 만에 합격을 하게 돼서 이제 인도네시아로 갔어요. 아니 코이카가 진짜 이게 인기도 많고 자격도 까다로워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경쟁도 되게 치열하고 되게 쉽지 않은데 그게 딱 돼 가지고 인도네시아로 가서 봉사활동하고 오신 건가요? 네, 맞아요. 어떤 봉사를 하셨어요? 저는 컴퓨터 분야로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엑셀이나 뭐 그런 거를 좀 관련 자격증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로 이제 돼서 그 인도네시아 발릭바반이라는 곳에서 고등학교에서 컴퓨터를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인도네시아 아이들 맞나요? 맞아요. 네. 아이들에게 이제 컴퓨터를 이제 가르쳐 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뭘 느끼셨어요? 뭘 느꼈다기보다는 그냥 재밌었어요. 그냥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적응을 하고 또 새로운 인생을 꾸려간다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행도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가르치는 것도 우리 학교도 좀 자주 가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교류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시고 네. 뭐 하셨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바로 이제 연기 학원을. 내 가슴속의 꿈을 찾아서 예.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인도네시아 가기 전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인도네시아를 갔다가 오면은 아무리 늦어도 배우라는 직업에 도전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를 기점으로 내 삶을 조금 더 새롭게 한번 나아가 보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자마자 바로 이제 연기학원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그때가 한 26, 7 정도? 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은 이제 막 취업 준비하고 막 이럴 때 혼자 나는 이제 연기를 좀 배워서 배우를 해야겠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연기를 이제 학원 다니면서 연기가 잘 맞던가요? 아니요. 아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TV에서 막 배우들이 연기를 되게 잘하잖아요. 그게 되게 쉬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원을 거의 2년 정도 다녔어요. 와. 그럼 연기 학원에 가면 뭘 배워요? 어떻게 뭐 교육이 이루어져요? 뭐 발성 같은 것도 배우고요. 그다음에 2인 대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상대방이 서로 대사 맞춰주는 거 그런 거를 좀 배웠었던 것 같고 그리고 움직임 같은 거 움직임이 되게 카메라에 있으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그 움직임 같은 거 배우고 되게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2년을 배우고 배우의 꿈이 이루어지셨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 배우를 하는 거는 미디어 배우였어요. 영화 배우나 그냥 드라마 배우처럼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한 연기 학원을 2년 정도 다녀도 연기가 늘지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돈은 없어. 학원도 다녀야 되고 또 그때 자취도 했어야 되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지라고 이제 친구한테 고민을 털어놨는데 그러면은 대학로에 가서 극단에 들어가서 연기를 배워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공짜로 연기를 배우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대학로를 가게 된 거죠. 네. 음. 대학로에 갔더니 다 받아주던가요? 어땠어요, 그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은 극단이 많이 지금 없어졌어요. 근데 딱 한 군데가 이제 극단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가서 연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오디션을 봐서. 그때는 오디션을 봤던 건 아니고요. 그냥 극단에 들어가는 거는 쉬웠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스터디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스텝이라고 하죠. 조명 같은 거, 그다음에 음향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뭐 청소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극단에 들어간다고 다 이제 내가 그 무대에 서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 안에서 또 이제 내 역할을 하면서 이제 기회를 또 잡아야 되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극단에서 그렇게 잡일 같은 걸 하면서 연기를 계속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작가님처럼 그럼 내 가슴속에 뭔가 하고 싶은 꿈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가슴속에 이제 묻고서 뭐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뭐 후회를 한다든가 그걸 할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하나 부딪혀 가서 실제로 이제 극단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니까 행복한 삶이 펼쳐졌나요? 어땠어요? 현실이 어땠어요? 현실은 너무 힘들죠. 왜냐면은 일단은 배우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매일 돈은 빠져나가야 되는데 자취방에 이제 월세를 내야 되니까 그런 거를 메꿔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는 현실적으로는 엄청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 꿈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언젠가는 실현될 거야 하는 그런 미래가 있으니까는 그거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와서 좀 돌이켜 보면은 그때 정말 그렇게 힘들었지만 행복했다요? 아니면은 '아 나는 그때로 돌아가면 안 할래.'예요? 저는 그 시절이 행복해서 다시 만약에 돌아간다고 해도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되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더라도 그 선택을 할 만큼 좋았다. 좋기도 하고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10 년을 지나서 지금 인제 꿈을 뭔가 실행을 하려고 하는 도전을 시작을 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때로 돌아갔으면은 '아 더 전에 했을 걸.' 그런 안타까움은 좀 있어요. 그럼 그렇게 이제 극단 들어가서 잡일 막 하시면서 무대에 서셨나요? 한 1년 정도 후에 대학 내 무대에 서니까 어땠어요? '아 내가 이제 꿈을 이뤘다. 너무 행복하다.' 이거였어요? 아니면은 또 무대에 서 보니까 아직도 내가 갈 길이 또 많이 또 남아 있고 또 여기 오르니까 또 만족되지 않고 더 나아갈 길 때문에 막 걱정되고 불안하고 어떠셨어요? 무대에 딱 오르니까는 제 부족함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때 힘들었지만 그렇게 무대까지 결국엔 섰고 이제 어쨌거나 이제 쪼끔씩 나아가는 거잖아요. 내 욕심에는 못 미칠지라도. 그럼 계속 이 연극에서 그런 무대의 길을 가지 않고 여기서 또다시 뭔가 변화를 주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사람들이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야 막상 그 필드에 가 보니까 나랑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의 그 수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로 이제 부딪히게 됐군요. 네. 좀 예술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재능을 타고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재능은 타고나지 않다.'라는 거를 절실히 음.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 근데 그 재능이라는 게 제 입장에서는 그 정도 가신 거와 또 이제 '내가 저런 걸 하고 싶다.'라는 것 자체도 벌써 재능이지 않나.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느꼈던 그 재능의 벽이라는 거는 뭐 어떤 거였어요? 예를 들면? 계속해도 발전되지 않는 모습이었던 것 아 같고 본인의 연기가? 네. 그게 가장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저의 성향이랑도 조금 영향이 있었던 게 저는 되게 명확한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연기 뭐 예술이라는 거는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없으니까는 그거에 대한 답답함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좀 구체적인 사례로 보면 뭐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작가님이 막 연기를 했는데 뭐 선배나 뭐 주변 사람이 뭐 "너 그렇게 연기하면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내가 내 스스로 그냥 내 연기를 봤을 때 이게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 연기를 봤을 때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또래 배우들이 했을 때 '아 저렇게 하는구나. 나는 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하고 싶지만 나는 안 되는 그런 그런 영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똘끼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똘끼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근데 사실 가장 어려운 게 내가 가진 한계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렵잖아요. 왜 뭐 '나라고 안 될 게 뭐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너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내가 가진 그 연기의 그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게 된 뭐 사건이나 계기가 있으셨어요? 근데 한계는 계속 느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배우를 했으니까는 끝까지 하고 싶다는 마음과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마음에서 계속 한 1-2 년을 갈등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아 이제 좀 뭔가 인간적인 거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실망도 좀 커지면서 그러니까 극단에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관계도 이제 뭔가 틀어지면서 '이제 대학로를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연기에 대한 한계를 계속 느끼던 차에 다른 이제 인간관계라는 외부 변수가 끼면서 네. '아 나 이제 그만둬야겠다.' 결심을 하시게 된 거군요. 그럼 이제 그렇게 연기를 그만두고 뭘 하셨나요? 연기를 그만두고 인제 근데 연기를 그만두기 전부터 동생이 이제 대전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좀 사업을 좀 도와줬으면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서 바로 이제 대전으로 내려가서 동생 인제 사업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뭐 어떤 사업이었어요?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잘 맞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회계 담당을 했었는데 제가 또 회계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전반적인 격리 같은 느낌이었으니까는 그런 거는 뭐 불편할 게 없었고 동생이 랑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제공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격리 업무를 하면서 이제 순조롭게 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뭔가 삶의 권태로 내 안에 뭔가 꿈틀대는 뭔가가 이제 오신 거였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회사를 그만두고. 아니에요. 그 회사는 한 2-3 년은 계속 다녔는데 동생이 좀 배려를 해준 덕분에 좀 많은 다양한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게 직장인 극단에 들어가는 거였고 그래서 배우를 처음에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출을 맡게 되었고 그다음에 그 배우에 대한 갈증이 계속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딱 마침 대전에서 원래 대전에서는 연극 배우 오디션을 잘 안 하는데 연극 배우 오디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또 지원을 해서 한 6 개월 정도 또 연극 배우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동생 마케팅 회사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연극 배우로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병행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오디션에 합격을 하신 거네요, 그거는. 네. 그럼 그동안 내가 이제 학원에서 2년 동안 배우고 또 대학로에서 이제 또 극단 생활을 했던 게 헛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는 헛되지 않았겠죠. 네. 그럼 그 대전의 그 직장인 극단에서도 재능의 벽을 또 느끼셨나요? 아니면 어떠셨어요, 거기서는? 그때는 처음에는 제가 이제 프로 배우였다는 건 숨기고 들어갔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이제 밝혀야 되는 상황이 좀 생겼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직장인 극단이 막 만들어지는 시점이었는데 얘네가 극단을 운영을 처음 해 봐서 어떻게 공연을 올리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연극 배우를 병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연극 배우를 끝나고 나서 6 개월 후에 다시 직장인 극단을 갔는데 얘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전이랑 6 개월 후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은 직장인 극단이 없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 극단을 만든 친구한테 "우리 뭐라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연출을 맡게 됐어요. 연출일은 어떠셨나요? 연출이요? 연출 되게 힘들긴 한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대학로의 경험이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원래 이제 연출을 하면은 뭐 조명도 세팅을 해야 되고 음향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 대학로에서 그 감독님들한테 아름아름 배웠던 거를 이렇게 써먹게 되니까 와 이게 진짜 허투루 내가 경험한 게 하나도 없었구나라는 게 좀 절실히 좀 느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뭐 이제 아름아름 했다는 게 뭐 조명 뭐 이런 거였죠? 배경 뭐 이런 배경에는 어떤 색의 조명을 쓰고 뭐.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낮에는 이제 내가 직장인으로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이제 또 저녁에는 이제 극단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이제 배우까지는 아니지만 연출 일을 하시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일종의 워라밸? 약간 이게 딱 잡힌 느낌인데 여기서 어떤 변화가 또 생기게 되나요? 근데 그전에 변화가 생긴 건 아니었고요. 그전부터 계속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었거든요.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운동을 처음에 좀 잘못 배워서 어깨나 아니면 무릎이 되게 많이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운동을 그만둬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좀 '내가 이거 더 하고 싶으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격증 욕심이 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틈틈이 자격증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PT도 한 번씩 받았는데 PT를 받으면서 생각이 '저 트레이너보다는 내가 더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해서는 회원님의 몸을 제대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내가 회원님들을 가르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그때부터 좀 문득문득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자격증을 따셨기 때문에 그런 게 느껴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생각인가요? 아무래도 운동을 했던 경력 때문에 트레이너를 보는 관점이 다른 일반인보다는 좀 달랐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를 PT를 해 줬던 선생님은 그 대회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를 가꾸기에 너무 바빠서 제 PT 수업을 하는데도 자기 막 포징 연습하고 네. 저 한번 포징 한번 봐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포징 연습하고 이러는 게 좀 별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았구나. 맞아요. 그럼 그래서 이제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해 가지고 '그럼 내가 직접 해야겠다.' 이렇게 되신 건가요? 근데 그 생각이 좀 이렇게 확고해진 거는 쪼끔 시간이 있었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공부를 더 해야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격증을 좀 여러 개 따기 시작했고 또 그때 한창 필라테스가 유행하는 시점이어가지고 그러면은 헬스랑 필라테스랑 접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필라테스 자격증을 또 따기 시작하면서 대전이랑 서울을 주 2회씩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어요. 필라테스를 서울에서 배우셨군요. 그럼 그거는 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필라테스 대중화되지 않아서 대전에는 배울 데가 없었나요? 있었는데 단가가 너무 높았어요. 대전이 네, 자격증을 한번 따려고 하면은 그게 그 필라테스는 국가에서 하는 자격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부르는 게 값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6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서울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한 단체들이 있어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어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또 서울이 조금 더 전문적인 교육기관인 것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근데 필라테스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는 있잖아요. 필라테스도 할 수 있고 딴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꼭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뭐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죠? 맞아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은 한데 그래도 자격증이 객관적인 지표가 되다 보니까는 저는 그렇게 약간 좀 정형화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격증을 좀 따야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 이제 필라테스를 이제 배우시고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이제 창업을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근데 그렇게 해도 '헬스 트레이너를 좀 못할 것 같다. 예 좀 더 배워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헬스장 안내로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안내로 취업을 했는데 제가 이제 운동을 그 당시에도 한 6년 정도를 했던 시기여 가지고 그 쪼끔 높으신 직급의 사람들한테 운동을 좀 더 배우고 싶어 가지고 안내로 들어가면서 이제 안내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을 하면서 운동 지도를 받았는데 뭐 별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서히 이제 좀 1 명, 2 명씩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헬스장에서 네. 본인이. 네. 그럼 그거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인포에서 이제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는 그 헬스장에서 트레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너만 뭐 PT를 거기서 열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인포에 있어도 그냥 그걸 할 수 있었나요? 처음에는 인포로 들어갔는데 저랑 똑같이 들어온 여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저보다 몸매가 더 좋고 저보다 더 빨리 들어와서 이분한테 되게 배울 수 있을 게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같이 운동을 했는데 이분이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운동을.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좀 직급이 높으신 분이 그러면 너 정도면은 좀 운동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 가지고 안내해서 트레이너로 전향이 된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내가 인포에서 이제 일하던 그 헬스장에서 이제 트레이너로 이제 활동을 하니까 네. 어떠셨어요? 되게 재밌던데요. 네. 회원들 가르치는 게 '아 이게 이런 맛이구나.'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제가 이론적으로 공부했던 거 그리고 제가 제 몸으로 대입했던 거를 회원님들한테 인제 가르치면서 '아 어떻게 하면은 쪼끔 더 정교하게 가르쳐 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하다 보니까 훨씬 더 공부도 많이 되고 그러면서 좀 회원님들이 저를 많이 신뢰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성과도 많이 나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를 찾는 회원들이 늘어나고 '이 정도 회원이면 나도 이제 나와서 할 수 있겠다.' 이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처음에 인제 헬스장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때 또 어떠한 계기로 그만두게 돼서 다른 헬스장에서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닥쳤어요. 그래서 막 그때 헬스장 3 개월 동안 막 문 닫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헬스장에서는 트레이너를 잘라야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저를 먼저 해고를 시켰어요. 그렇게 근데 이제 해고를 하면은 내가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헬스장도 다 똑같은 현실이고 그리고 그때 막 요식업이나 이런 데도 잘 안 되니까는 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나도 뭘 먹고 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불현듯 옛날에 좀 하고 싶었던 여성 전용 PT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퇴사를 권고받고 나서 2 개월 뒤에 창업을 했어요. 그 사실은 제가 창업을 하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니고요.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내가 이제 하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일을 계속하려면 내가 이제 아예 만들어서 하자.' 그렇게 된 거네요.
아 그러면은 이게 여성 전용 그 PT 샵 맞죠? 여성 전용 PT 샵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대전에서 최초. 네. 예. 대전에 그때는 이제 여성 전용이라는 그런 PT 샵이 없었던 거죠. 네, 맞아요. 그 니즈는 작가님께서 본인이 이제 운동을 막 할 때 '아 좀 여성 전용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에서 비롯된 건가요? 맞아요. 제가 그 처음에 헬스를 했을 때는 벌써 한 15년 전이니까는 그때는 여성 회원님들이 헬스장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헬스장에 프리웨이트 존이라고 해서 이제 덤벨이나 바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존이 있는데 거기에 다 남자들이 있으니까는 아무리 제가 운동을 잘해도 조금 거부감이 좀 드는 거예요. 뭔가 내 자세가 조금 틀린가? 이런 것도 신경이 쓰게 되고 그다음에 좀 뭔가 살이 보이나? 약간 이런 것도 좀 신경이 쓰게 되니까 나중에 정말 되게 막연하게 그때는 트레이너 될 생각도 아예 없었어요. 막연하게 되게 여성 전용 헬스장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된 거죠. 아 근데 이제 막 진짜 창업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내 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창업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드셨어요? 정말 적게 들었어요. 한 그 보증금 포함해서 한 3천 얼마? 한 3,5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3천으로 창업이 돼요, 근데? 그렇게 했죠. 어떻게 그게 된 거예요? 네. 일단은 거의 인테리어는 제가 했어요. 네, 제가 그 바닥도 제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벽에 그 칠하는 페인트도 몇백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전에는 오정동이 있는데 거기에 그 페인트 뿌리는 기구를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구를 반나절 빌려서 이제 페인트를 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가 절감을 했었고 그다음에 기구 살 돈도 없어서 중고로 한 2개 정도 정말 필요한 물품 2개 정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럼 그 몇 평 정도였던 거예요? 약 30평 정도 되었어요. 그 규모가 꽤 큰데요, 그래도? 근데 30평인데 이 탈의실 자르고 뭐 카운터 자르고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인 공간은 한 20평도 안 되는 그런 공간이었죠. 진짜 막 딱 PT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문 공간이네요, 이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할 때 아무래도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일단 남자들이 보통 헬스장 가서 운동 많이 하는데 내가 이 남자를 제껴 놓고 여성만을 타겟으로 해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일단 시장을 포기하고 가는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뭐 고민이나 불안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면 무조건 된다예요. 아니요, 하면 무조건 된다는 아니었고요. 저는 약간 부정적이기 때문에 하면은 될까라는 걸로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PT 수요는 어쨌든 간에 여자 회원님들이 더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니까 PT 문의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저녁에 한 2-3개 정도 PT를 하면서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뛰어야겠다라는 대안도 생각을 해놓고 시작을 했어요. 정말 안 되면은 내가 그냥 딴 걸로 해서 메꾸자. 네, 맞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딱 이제 만들고 그 이름은 뭐였어요? 그 당시. 그 당시에 나다운 PC요. 지금 이게 계속 이어온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쨌거나 이게 뭐 마케팅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케팅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마케팅을 할 줄 하나도 몰랐어요. 네이버에 플레이스 등록하는 것도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네이버를 개설을 하고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인스타를 하나 만들고 이게 다였어요.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주변에 입소문을 좀 타기 시작하면서 회원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 불과 한 달 사이에 이제 거의 한두 달 사이 한 달 사이에 내가 이제 원했던 회원의 수가 채워진 거예요? 원했던 회원 수도 아니고요. 이렇게 된다고? 할 정도로 되게 많이 이제 들어왔었는데 좀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몰랐었는데 저희 센터 바로 앞에 구청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구청 회원님들이 좀 올 줄 알았는데 그 근방에 병원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병원 간호사님들이 처음에 한번 오면서 소개시켜 줘 가지고 그 회원님들 간호사 회원님들은 3교대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낮 시간도 전부 다 메꿔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회원을 한 40 몇 명을 받았어요. 그럼 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훨씬 더 잘 됐던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40명씩 오면은 '와 진짜 나 이제 성공하겠다.' 이게 당장 머릿속에서 이제 빨리 2 호점 3 호점 생각도 들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잘 된다는 거를 이제 보고서 다른 사람도 또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어떻게 흘러갔어요 그 뒤로는? 그래서 6개월 뒤에 또 바로 2호점을 냈어요. 그 근처에다가? 네, 그 근처에다가 2호점을 내서 트레이너를 모집을 해서 이제 확장을 했고 근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는 되게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를 카피하는 센터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근데
어떻게 카피를 해도 나의 센터에 대한 독보적인 거를 조금 연구를 해보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를 좀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독보적인 거는 어쨌건 차별점이잖아요, 그게. 네. 그럼 이제 처음에는 대전에 뭐 여성 전용인 게 없었으니까 이 여성 전용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차별화가 된 건데 네. 지금 그 주변에 있죠? 네, 주변에 있어요. 그럼 그 주변의 여성 전용 PT들하고는 어떤 차별점을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계속 고민이기는 해요. 근데 그래서 좀 그런 수업을 좀 잘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을 들었던 것 같아요. 식단 같은 것도 좀 교육적인 거를 많이 좀 들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도 인제 그런 운동하는 패턴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를 좀 많이 좀 배우려고 하고, 같이 트레이너분들도 같이 교육시키고 이런 활동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 이제 교육에 대한 니즈가 석사와 박사까지 된 건가요? 네. 결과적으로는 계속,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저는 배우를 하면서도 그런 갈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계속 배우고 싶은 욕구. 근데 그게 제 성향인가 봐요. 계속 뭔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 배움의 끝이 인제 어디쯤인지 좀 고민 인데, 그게 이제 저는 이제 학업적으로 이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석사랑 박사까지 하게 되었죠. 헬스 트레이너 처음에 이제 저한테 이제 메일 주셨을 때 이제 뭐 헬스 트레이너의 뭔가 삶과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냥 보고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가 이제 촬영을 이제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뭐 PT 이때 받아본 적이 없고 실내에서 뭐 웨이트를 하는 것도 그렇게 사실 관심은 없고 그러니까 뭐 몸을 만들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밖에서 뭐 뛴다든지 뭐 이런 걸 좀 더 선호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그냥 밖에서 제가 이 헬스 트레이너라는 그 직업을 봤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운동하면서 이 운동을 알려주면서 돈을 벌고 또 내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뭐 '너무 좋다. 내 건강도 챙기고 다른 사람 건강도 챙기고 돈도 벌고.' 이 생각인데 이게 맞나요 일단은? 겉으로 보면은 그럴 수 있는데, 좀 현실적으로는 내가 잘하는 거랑 그 가르치는 거를 잘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축구 선수가 선수로 되게 잘한다고 해서 코치로 잘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거랑 좀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내 몸을 잘 만든다고 해도 이 가르치는 거는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공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그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가르치면서 어떤 게 가장 어려우셨어요? 저는 몸의 쓰임을 아니까는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동작을 하면은 이렇게 자극이 느껴진다라는 걸 느끼는데, 회원님들한테는 어떻게 그 동작을 만드는 거, 자세를 만드는 거부터가 이제 고민인 거죠. 그럼 어떻게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쉽게 가르치면은 이 자극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런 거를 맨날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그러니까 이 동작을 하면은 이제 어떤 부위의 근육이 이제 자극을 받아서 발달이 되는 건데 근데 그 동작을 잘 따라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는 거고 또 그 자극을 잘 못 느끼는 어려움도 있고 맞아요. 예. 그럼 이제 헬스 트레이너가 그러면은 잘한다는 거는 그 두 가지를 잘하는 건가요? 그쵸. 그럼 그 두 가지만 잘하면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근육이나 멋진 몸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다. 맞아요? 그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트레이너는 몸을 잘 만들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인 거고요. 결국에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회원님의 노력도 되게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식단을 잘 해야 되는 게 다이어트에서는 중요한 거니까는. 그래서 회원님이 어느 정도 잘하고 그다음에 제 운동을 잘 습득을 해서 잘 따라하면은 어느 정도 몸은 만들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제가 인터뷰지에서 이제 헬스 트레이너로 살면서 가장 현실이 힘든 순간은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트레이너로서의 삶에서는 힘든 순간 없었다고.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로 힘든 순간은 있죠. 자영업자로는 매출 걱정도 항상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데, 트레이너 삶으로서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트레이너의 삶이라는 거는 이제 뭐 내가 회원들한테 운동 가르쳐 주고 내 몸 운동하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자영업의 얘기는 이제 그 뭐 내가 마케팅도 해야 되고 회원도 모집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진짜 제가 그냥 체감하기에는 헬스 트레이너분들이 이제 뭐 여름을 앞두고라든지 이때 이제 회원을 막 모집하잖아요. 그럼 그때 보면 사실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이제 뭐 천막을 쳐놓고 이제 일종의 부스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회원 모집을 막 하는데 그냥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진짜 가격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PT 1회당 얼마 뭐
6개월 하면은 얼마에 뭐 3개월을 더 준다.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이 동네도 있고 뭐 제가 사는 동네도 있지만 헬스장을 딱 했을 때 진짜 그냥 가격만 일단 처음에 보게 되지 다른 걸 뭘 보고 내가 어느 헬스장을 가야 될지를 고르는 게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트레이너로서 좀 팁을 주신다면 이런 분들한테. 일단은 가격에 너무 혹하면 안 돼요. 가격이 싸다는 거는 그만큼 경력 있는 트레이너를 배치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낮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저렴하다고 하면은 너무 되게 뭐 박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단가 10,000원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격에 혹하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상담을 받고 만약에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은 체험 PT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돈을 내고 비용을 지불하고 그 트레이너랑 케미가 잘 맞는지, 이 트레이너가 진짜로 잘 가르치는지 이런 걸 한번 보고 등록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게 근데 보통 이제 뭐 상담을 이제 내가 이거 헬스장 알아보고 상담을 하게 되면은 이 대화를 좀 나눌 거잖아요. 이때 뭘 물어봐야지 이 사람이 정말 실력 있는 트레이너인지 아닌지를 왜냐면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잘 안 가봤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뭘 물어봐야 되는지도 사실 모르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냥 가격을 보고 그냥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뭐 이 트레이너 사이에도 어쨌거나 뭐 잘하시는 분은 뭐 비싸니까 비용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근데 이게 내가 뭐 이분하고 뭐 한 달간 뭐 2달간 같이 운동을 해 보면은 뭐 좀 잘한다 못한다가 느껴질 수 있겠지만 뭐 이게 어쨌거나 현재 구조상은 뭐 결제를 일단 해야지 뭐가 들어갈 수 있고 구조가 되잖아요. 네. 어떤 내용을 같이 상담을 해 봐야지 이 트레이너가 정말 잘 가르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을까요? 보통은 요즘에 회원님들도 엄청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상담을 온다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검색을 하고 거기에 블로그도 들어가 보고 또 다른 SNS도 찾아보는데 저는 이제 회원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 트레이너가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계속 운동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지 그거를 좀 보라고 해요. 운동 콘텐츠를 만드는지 네. 그런 걸 좀 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쨌든 간에 객관적인 거 되게 자격증도 있고 뭐 수상 경력도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걸 한다고 해서 잘 가르친다는 보장은 전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SNS로 블로그를 하고 인스타를 한다는 거는 그 트레이너가 실력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만큼 노력은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블로그를 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뭔가 글을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공부를 해서 SNS에 운동 영상을 찍어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SNS 활동을 좀 많이 하는 트레이너를 고르면은 확률적으로 좀 좋은 트레이너를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SNS는 이게 헬스장 계정이 있고 개인 계정이 있을 거잖아요. 네. 어떤 SNS 계정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 SNS 계정이면 더 좋죠. 네. 그러니까 개인 뭐 인스타나 뭐 블로그나 유튜브에 본인이 뭐 운동을 하는 거나 운동에 관한 콘텐츠가 꾸준히 올라오는지를 확인을 해라. 네. 그런 거가 이제 그 사람이 계속 그거에 대해서 뭐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확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진짜 오랜만에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헬스 트레이너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너무 이제 오래돼서 뭐 엄청나게 뭐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뭐 헬스 트레이너 해 가지고 방송에도 한번 나왔고 뭐 지금은 이제 골프 선수들을 전문으로 해 가지고 뭐 미국에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헬스 트레이너가 진짜 그냥 헬스장에서 그냥 회원만 봐주는 것만이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친구를 통해 느꼈고 또 한 가지 뭐 들리는 얘기로는 돈을 잘 번다더라. 그 친구의 엄마로부터 그 얘기 들었는데 아니 헬스 트레이너분들은 보통 어떻게 이게 뭐 아까 알바도 말씀하셨지만 네. 어떻게 급여를 가져가요 보통? 제가 헬스장을 많이 일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잘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정직원의 트레이너가 있고 그다음에 프리랜서가 있어요. 그래서 정직원 트레이너는 기본료가 있어요. 기본급. 어느 정도 최소는 이만큼은 주겠다. 기본급 플러스 이제 한 회당 수업료 요런 식으로 받아서 월급이 책정이 돼요. 거기에 이제 내가 회원을 좀 더 많이 모집하거나 아니면은 그달 매출이 어느 정도 넘어갔을 때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대형 헬스장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프리랜서분은 그냥 기본급만 없는 구조인 거예요? 네. 기본급만 없고 대신에 수업료가 그 정직원에 비해서는 쪼끔 높기는 해요. 나누는 비율이? 네. 그래서 고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내가 트레이너 입장에서 이제 헬스장 가서 일을 하고 싶다 했을 때 네. 정직원을 할 거냐 프리랜서를 할 거냐는 그냥 개인의 성향인 건가요? 아니면은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정직원을 하는 걸 선호하나요? 개인의 성향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 중에서 여자 트레이너의 경우에는 이제 아기 엄마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육아 활동하기 때문에 그 근무 시간이 너무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수업이 있을 때만 나오는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러면은 그 이제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나와 같이 일을 할 트레이너를 많이 뽑아 보셨을 거잖아요. 네. 어떤 걸 뽑으세요? 일단은 아무래도 트레이너 경력, 경력이라고 하면 뭐 수상 경력 말씀하시는 건가요? 트레이너를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언제부터 시작했냐? 네, 언제부터 했던지 경력이나 아니면은 그 관련 학과를 나왔는지 그런 거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디 대회에 나가 상을 받았다. 이런 거는 그렇게 큰 선택지는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큰 선택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대표님이나 뭐 저같이 일반인이 어떤 이제 트레이너 경력을 쭉 보면 뭐 어디에서 뭐 입상 이런 게 쭉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상에 대한 그 글들을 봤을 때 이제 이런 저 같은 일반인이 느껴야 될 거는 '아 저 사람이 그래도 자기 관리는 잘하는구나.' 뭐 이런 정도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자기 거는 잘하는구나 일단. 네, 자기 관리는 잘하는구나. 그러면은 다른 사람보다는 성실하겠지. 그 성실한 면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성실성까지 본다. 네. 그럼 이제 좀 수상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검증이 되지 않았다. 그쵸.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거기다 뭐 진짜 뭐 비전공자의 뭐 트레이너 경력이 짧으면은 이거는 약간 더 신뢰할 수 없는 아무래도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러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프리랜서인데 대표님 PT샵에 내가 트레이너 일을 하고 또 옆 동네에서 내가 또 그 PT샵에서 또 일을 하면은 어떤 회원 입장에서는 내가 나를 A에서 만날 수도 있고 B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업계 뭐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보통 근데 그 통념상 막 바로 옆에서 그렇게는 하진 않고요. 이게 어디 구 이렇게 하는 경우는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진 않아요. 그럼 뭐 진짜 능력 있는 트레이너분들은 회원을 끌고 다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끌고 오신 분도 있었나요? 한 몇 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은 더 뭐 월급이나 인센티브가 네. 달라지나요? 맞아요. 그럼 작가님께서 내가 그 프리랜서 일을 하거나 이제 정규직으로서 일을 하셨었지만 이때 돈을 버는 거랑 이제 대표로서 창업을 해서 버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히려 투자금 이런 거 생각하면은 사실 회수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리스크가 크니까. 네. 네. 그냥 솔직히 만약에 제가 되게 능력이 있는 트레이너고 내가 나를 잘 알릴 수 있고 마케팅을 너무 잘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은 창업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훨씬 더요? 훨씬 더?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내가 잘 가르치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케팅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잘 가르치기만 한다. 그러면은 그냥 센터에서 근무하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헬스 트레이너 직업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뭔가 오해나 좀 뭐 고정관념 이런 거는 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직까지도 그 트레이너는 돈을 너무 쉽게 번다. 그리고 트레이너는 공부도 못하고 좀 양아치 짓을 많이 한다. 그런 게 유튜브 댓글에 보면은 그런 게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고정관념이 아직까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양아치 짓이란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양아치 트레이너라고 하면은 PT 시간에 늦거나 그다음에 PT 시간에 딴짓하거나 핸드폰 보거나 그다음에 뭐 전화를 받거나 약간 이런 거를 통틀어서 이제 양아치 트레이너라고 옛날부터 좀 많이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기본적인 걸 안 하는 네, 맞아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게 신경 쓰일 거 아니에요. 네. 뭐 만약에 어떤 늦었어. 만약에 뭐 회원이 이제 7 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뭐 트레이너가 10분 늦었어. 어떻게 하세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교육은 좀 시켜서 저희는 지각하는 트레이너는 없었어요. 아 네. 선발을 잘하셨군요. 그러니까 네. 보통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그냥 몸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긴 있거든요. 어떠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몸 좋은 트레이너가 회원도 많이 모을 거고 또 이제 뭐 교육도 잘할 거고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은 몸 좋은 트레이너가 유리한 거는 사실인데
자기 몸을 잘 관리한다고 해서 남을 잘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경계의 영역이기 때문에 몸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번다? 좋은 트레이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사실 눈으로 봤을 때는 몸이라는 건 딱 보면은 이제 인식이 되니까 딱 판단이 쉽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게 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그래서 참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죠. 좋은 트레이너를 찾는 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많이 보는 게 객관적인 지표죠. 자격증 있는지, 그다음에 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지, 이 사람은 어디 학교에 나왔는지, 이런 거를 많이 보는 게 객관적인 지표고, 거기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SNS 활동을 조금 하시는 분들이 좋은 트레이너일 확률이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트레이너가 오래 버티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쉽게 일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구나라는 그 겉으로 되게 화려한 거를 많이 보고 직업을 선택을 하는데, 현실은 내가 마케팅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회원 관리도 해야 되고 수업 외에 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면을 잘 모르고 트레이너를 도전하시는 분들이 좀 빨리 그만두는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는 실제 이제 PT샵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마케팅 하고 계신지 궁금하긴 해요. 잘 되신다고 하니까. 마케팅을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자영업들의 그 항상 가지고 있는 숙제가 마케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케팅을 위해서 이제 전 블로그를 한 4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20개 정도 이상은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걸 좀 증명을 하는 것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SNS로 인스타나 아니면 틱톡이나 이런 걸로 운동 영상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뭐 운동을 좀 쉽게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컨텐츠도 만들면서 좀 홍보를 하고 있고, 이렇게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서 나 트레이너야, 약간 이런 것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이제 막 김한량이 나왔잖아요. 뭐 위거비도 나오고 마혼자로 나오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뭐 경제신문 이런 데 봤을 때는 이제 힘들게 운동하지 않아도 이제 약한 알로 이제 살을 빼는 시대가 왔다 하면서 이제 약간 그런 운동하고 뭐 이런 업종의 뭔가 위기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들은? 처음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운영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잖아요, 실행 기간이. 근데 요즘에 또 이제 조금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부작용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막상 살은 많이 빠졌는데 체력은 안 좋아졌다, 그다음에 근력은 또 더 많이 낮아졌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걸 하더라도 운동을 병행해야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게 어느 정도 위협적이 될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 이거에 대한 현실을 또 알았을 때는 '그래도 정석인 게 답이구나.'라는 거를 사람들이 다 알아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트레이너 분이나 이제 그 다이어트 관련 전문가분들을 이제 인터뷰할 때 항상 나오는 뭐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막 기적 같은 감량력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좀 제가 이제 작가님 이제 그 소개 자료 보고 책 봤을 때는 그런 걸 엄청 내세우진 않으셨더라고요. 뭐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깐요. 불가능하다. 네. 옛날에는 마케팅으로 3개월에 10kg 빼드립니다, 아니면은 환불해드립니다,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물론 당연히 3개월에 10kg 뺄 수는 있죠. 근데 그게 과연 건강하냐라는 거죠.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운동의 목표는, 물론 다이어트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요소가 있지만 결국에는 건강한 삶이거든요. 근데 그 건강한 삶이 단기간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몇 개월 안에 몇 킬로 빼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보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좀 제시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뭐 3 개월에 10kg 뭐 이런 거 한 달에 뭐 10kg 이런 거 빼는 거 보고서 '나도 저렇게 빼야지.' 하고 가는 건데, 그럼 이제 대표님 말씀은 대부분은 이제 그게 약간 건강에도 위험할 수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마케팅적으로 뭐 약간 거짓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살을 빼더라도 요요가 다시 올 가능성도 크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들에 현혹될 건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작가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살을 빼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이 먹어서인가요? 요즘에 너무 맛있는 게 많아서 그렇죠. 네. 너무 다양한 음식들이 많이 나왔고, 그거를 이제 그 식성을 버릴 수 없으니까는 살이 찌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얘기는 우리가 뭐 다이어트 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음식과 운동을 두 가지는 항상 나오잖아요. 네. 그 운동과 음식의 그 비율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살을 빼는 데는 뭐 운동도 물론 중요하고 음식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걸 들었을 때는 어쨌거나 음식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무조건이라고 생각해요. 무조건이에요? 네. 그러면은 내가 뭐 맨날 뭐 야식 먹던 거 뭐 배달 음식 시켜 먹던 거 이것만 줄여도 사실은 살을 뺄 수 있다. 어느 정도는 감량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운동은 무슨 역할을 해줄까요?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회원님들한테 식단은 90% 내지 100%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운동은 내 몸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50kg, 50kg라도 체지방이 많으신 분들이랑 그다음에 근육량이 많으신 분이랑 이렇게 몸매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같은 몸무게라도 좀 더 슬림하게 보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운동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처진도 방지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항상 플러스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되게 살이 많이 찌신 분들한테 아, 운동 좀 해. 이 말은 틀린 거네.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운동 좀 해가 아니라 식단 좀 관리해. 혹은 뭐 음식을 바꿔.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얘기네요. 사실 이 운동이나 식단이나 정확한 건 없잖아요. 정확하다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식단이 조금 베이스가 돼야지 운동을 해도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살을 빼고 싶다면은 일단은 식단부터 좀 들여다봐야 된다. 네. 그게 바뀌지 않고는 운동해도 기대한 만큼의 그런 체중 감량은 쉽지 않다. 네,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처음에 상담 막 하실 거잖아요, 회원들 보면은. 그럼 이제 식단에서 뭐 여쭤보시나요? 네, 식단 같은 거 물어보죠. 그럼 이제 여성 전용 PT샵이니까 여성분들만 많이 만나실 테니까 네.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공통대로 짚히신 게 있을 거잖아요. 일단은 음식 조절을 못하는 게 가장 크긴 한데,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물어보면은 "아, 이거를 먹어도 살이 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당음료, 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료나 아니면 과일 같은 거. 그러니까 과일을 저번에 한번 회원님이 자기가 살이 이제 안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그 센터에서 운동을 좀 꽤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식단은 어떻게 드시고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식단에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수박이 너무 맛있어서 수박을 하루에 4분의 1 통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간과했던 거죠. 근데 회원님, 수박의 당이어 가지고 그거 많이 먹으면 살쪄요. 그것도 탄수화물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회원님이 "그것도 당이에요? 그것도 살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지가 안 되어 있는 음식들이 좀 있어서 어느 정도 뭔가 컨트롤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양은 둘째치고 일단은 살이 찌는 음식에 대한 것조차도 일단 잘 모르고 있다. 네.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짚고 이제 하던 운동을 계속하면은 이제 그냥 살이 빠진다. 네. 어느 정도는 살이 이제 빠졌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작가님의 삶을 쭉 들어봤는데 뭐 사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되게 안정적이지 않은 길을 간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뭐 사실은 뭐 26, 27에 뭐 갑자기 연기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고 지금 또 이제 자영업자로서 또 이제 PT샵을 또 하는 것도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언제 망해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게 대한민국 현실이긴 하잖아요. 안정적인 좀 길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아, 너는 뭐 그렇게 힘들게 사냐. 좀 야 그냥 뭐 공무원 시험 보든지 뭐 어디 들어가서 회사나 좀 다니지." 이런 얘기는 안 들어보셨어요? 지금까지도 듣고 있어요. 부모님은 당연히 제가 안정적으로 살기 원하죠. 그리고 저도 안정적인 삶에 대한 갈망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정적으로 살다 보면은 뭔가 되게 더 불안해지더라고요. '나 뭔가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약간 도태되는 느낌? 맞아요. 도태되어 있는 느낌이 되게 계속 저는 끊임없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도전을 하신 만큼 이제 어쨌거나 뭐 다른 사람들보다 뭐 성공도 많이 하시겠지만 실패도 많이 하셨을 텐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뭐 '아, 나도 이제 너무 힘들다.'라든지 뭐 '아, 나도 이제 좀 쉬고 싶다.'라든지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항상 항상 들고, 그래서 제가 일을 제가 생각을 하기에 남들보다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아웃도 되게 빨리빨리 오거든요. 근데 번아웃이 있어서 '일을 하기 싫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루 이틀 집에 이렇게 누워 있다 보면은 '아, 이렇게 살면 안 돼. 다시 또 열심히 살아야지.' 계속 그게 자꾸 계속 반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주변 친구들 뭐라 그래요? 작가님의 삶을 볼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예.
반응들이 어떤가요? 그냥 "왜 저렇게 열심히 살아?" 약간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요. 또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친구는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 많은 일을 다 해?"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나는 "너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와 너 되게 본받을 만하다. 근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친구도 있고. 작가님은 이제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명확히 알고 그것들을 어쨌거나 현실적인 조건 안에서 어떻게든 도전하고 하려고 하는 삶을 살고 계신데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다 보면은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 분도 생각보다 많고 뭐 심지어는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경험을 안 해 봐서 뭘 할지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 20대 회원님도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지금 뭘 할지 모르면은 일단 뭐라도 한번 해 보세요. 아무거나. 그래서 특히 좀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추천을 하고 있어요. 저도 20대 때 아르바이트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 나는 서비스직이 어울리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됐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마지막에 종착 그 지점이 '헬스 트레이너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조차 모른다.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작가님 워낙 많은 경험하셨으니까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좋지 않았던 거가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반대로 내가 이거는 별로 뭐 안 좋아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해 봤더니 좋더라고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배우라는 직업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배우라는 직업이 겉으로 되게 화려해서 '아 나는 좀 잘 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내 재능의 한계를 좀 많이 느끼게 되고 '이거는 좀 나랑 맞지 않는 직업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딱 이제 해 보니까 어쨌거나 나만의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맞아요. 안 해 봤으면은 아마 계속 지금까지도 '아 나 배우 하고 싶은데.' 이걸 계속 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이제 헬스 트레이너는 맞는 것 같으세요? 저는 천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천직이라는 그게 딱 하자마자 느낌이 오나요? 아니면 이게 이것도 역시 뭐 한 3 개월, 6 개월 뭐 1년 해야지 이게 알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처음에 가르칠 때부터 '너무 이거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재밌으니까 '잘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요. 이렇게 재밌는데 돈도 주고 뭐 이런 느낌인가요? 안 할 이유가 없다. 가르치는 직업이 저한테 엄청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보람도 느껴지고.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직업으로 좀 파생되는 걸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르치는 게 근데 꼭 뭐 건강이나 운동은 아닐 수 있잖아요. 네. 뭐 근데 왜 건강이나 운동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헬스 트레이너니까는 건강이나 운동에 대한 한정적인 건데 저는 자기 계발도 어쨌든 간에 좀 알려주고 싶기 위해서 책을 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교수로 하는 것도 어쨌든 간에 학생들에게 쪼끔 더 좋은 환경에 대한 거를 공부시켜 주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좀 남들과는 좀 다른 길을 가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덜 가는 좀 다수가 가지 않는 길을 가고 계신데 뭐 여기에 대한 뭐 두려움이나 불안감 이런 거는 없으세요? 두려움이랑 불안감을 항상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 근데 그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또 재밌다. 약간 이런 마음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혹시 뭐 그런 거 없었어요? 뭐 이제 뭐 우리나라 구조상 뭐 초등고등학교야 뭐 한 교실에서 같이 같은 대학 입시라는 그 문을 향해 가니까 딱 비교가 등수로 되지만 지금 어쨌거나 뭐 본인의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약간 주변 친구나 주변 사람들과 좀 내가 비교를 해서 스스로가 좀 작아지거나 혹은 좀 뭐 스스로 좀 우월감을 느끼거나 뭐 이런 거 비교의 대상 뭐 이런 거는 어떠신지? 제 친구들 보면은 이제 제 나이가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나이다 보니까는 그런 친구들 보면은 부럽기도 한데 또 그 친구들이 안 가본 길을 또 제가 가기 때문에 그 서로에 대한 그 동경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게 아니고 나의 좋은 것도 있고 내 길을 감으로써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딱히 부럽진 않고. 부럽기도 해요. 그렇게 돼요? 부럽기도 해요. '저렇게 살았더라면 나는 이렇게 이런 미래의 모습이겠지.'라는 생각도 하는데 제 길이
저는 나쁘진 않아요. 그럼 작가님 나다운 삶을 살고 있다 생각하세요, 지금? 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다움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전?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는 게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한 가장 발판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가 나를 안다는 게 뭐 사실 뭐 내가 지금 나 데리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몇십 년 동안. 근데 이거를 사실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어떻게 좀 알아가려고 노력하세요? 많이 경험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직접 부딪히면서 '아 이거는 내가 좋아했던 거구나. 이거는 내가 싫어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은 뭐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이라도 하면서 그런 거를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에게 결국 잘 사는 삶이라는 건 어떤 삶인가요? 잘 사는 삶. 네. 잘 살았다. 나 잘 살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잘 산다라는 거는 뭐 돈을 많이 버는 거? 뭐 PT샵을 막 대전에 10개 세워서 막 독점해 막 뭐 그런 거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행복하세요? 10점 만점에 몇 점 주고 싶으세요? 행복도가. 행복도 지금은 한 6-7점 정도 되죠. 어느 정도? 네. 생각보다는 낮은데요, 생각보다? 지금의 그 과도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도기라면 어떤 과도기죠? 지금 좀 한 발판을 더 나아가기 위한 그 과도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이제 권태로워졌다. 권태로워졌다는 아니고 제 영역에서 좀 더 확장하고 싶은데 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지금 좀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좋았다가 또 싫었다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한 6-7점 정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변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 변화가 좀처럼은 잘 되지 않는 상황이군요. 네, 지금 이제 어떤 거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 10점을 향하도록 하는 그 한 발판의 정점에 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책 제목은 이제 뒤집박죽이지만 나다운 인생 살고 싶어라고 하셨잖아요. 네. 여전히 뒤집박죽이라 생각이 드세요? 본인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이 뒤죽박죽인 삶을 토대로 해서 다음부터는 좀 한 발씩 나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럼 지금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 고민이 많은 뭐 20대나 30대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다면? 일단은 자기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끊임없이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위해서 저는 도전이라는 그 경험을 토대로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나다운 인생을 좀 살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전이나 경험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작가님과 뭐 소통할 수 있는 통로 있을까요? 네. 저는 유튜브 두잇 지민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지금 인스타그램 계정은 리안 지민인데 LIAN 그다음에 밑에 짝대기 JEEMIN 이렇게입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가서 이제 뭐 유튜브 댓글을 달든지 아니면 인스타 DM 보시나요? 네, 물론 보죠. 인스타 DM을 통해서 이제 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이제 작가님과 소통을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뒤집박죽이지만 나다운 인생 살고 싶어의 저자이자 대전에서 이제 여성 전용 PT 센터 나다운 핏을 운영하고 계신 이지민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